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일단 일주일 조금 더 쉬었던 것 같은데 왜 이래 오래 쉬나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옛날에 그 사법시험 공부 시작하고 난 뒤에 이빨을 하도 갈아가지고 그 옛날에 그 고시촌에 밤에 자다가 12시 넘어서 딱 나오면은 그 고시원방 복도에 나오면은 전부 다 이빨을 갈고 있는 거죠. 거의 예외 없이. 뭐 그 중에 나도 하나였고. 합격한 사람들은 이빨을 안 갈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뭐 평생을 이빨 갈고 살았는데 딱 한 번 일주일 동안 안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무사 딱 합격하고 나서 이빨을 안 갈더랍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간 게 아니고 딱 일주일 지나고 나서 다시 이빨을 갈더랍니다. 여러분들도 의도한 바가 있으면은 조금 더 노력해서 그냥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처럼 평생 이빨 가는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잔소리 길어봐야 소용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또 내 마인드를 위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책 읽기 위주 시간입니다. 어떤 도예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죠. 보면은 기본적인 골격이 똑같습니다. 특징적인 거, 뭐 그에 맞게 몇 개 차이가 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 기본 골격을 가지고 머릿속에 딱 이어놓는 거죠. 뭐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213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유상상무 낙성분료식의 계속적 계약으로서 법률행위다. 민법에 그 관련된 이야기 다 적용된다. 이걸 한 줄로 딱 줄여 나온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연인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당연히 자연인에는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다.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서 200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력을 인정한다라는 것. 이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게 자연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법인에게 인정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점유, 간접 점유여도 무방하다라는 게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그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인정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때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 정서의 확정일자가 갖춘 경우 경공회 시에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도 있다라는 거. 하여튼 뭐 여기서도 뭐 직원이 변경되어도 기존 임차권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런 게 유지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항력도 그 적시로 취득되게 해야지 왜 다음날 해놔가지고 사람들 피해보게 만드는가 모르겠어요.
일단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살짝 숨겨놨다가 내가 논문을 써야지. 내가 논문 써가지고 주택임차보호법 최근에 개정된 게 있습니다. 주임법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일부에도 주택임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법 적용될 수 없다 라고 해놨는데, 241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5번은 구별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볼 것이고, 실제 용도 기준이라는 거,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야 되고, 건물 일부가 임대차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의 목적, 그다음에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이용 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한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허가 여부, 등기 여부 불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건물을 임차했는데 일부 상가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임차를 하고 주거용으로 하면서 확정 일자를 신청하러 갔더니 주민센터 직원이 주거용 부분만 해줄 수 있다 해가지고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난리 친 게 아니고 하도 이제 그 고객분이 가가지고 가니까 주거용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해야 확정 일자를 받아줘야 된다 라고 하길래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그런 해석이 어디서 나왔냐 이러니까 등기소에서 그래 이야기했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확정 일자 받는 거 등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서 확정 일자를 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면은 입이나 다물고 있지. 그래가지고 사고 나면은 공무원 네가 책임질 거냐고. 미등기 주택 적용 대상 된다는 거,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임차보호법은 그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건물이 공부상으로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어른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는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갑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을의 경우에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갑을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전체에 대해서 주택임대보호법 적용한다라는 것. 근데 과거 판례에 그러나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로 보여지고, 설사 그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다방 영업의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 목적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택임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판례가 있는데, 다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임차주택 사용을 위한 대지의 주임법 적용 대상 여부, 당연히 적용돼야 되겠죠. 주된 거에 적용되는 것은 종된 거에도 적용된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 미등기 전세에 준용되고, 그러나 일시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 적용 안 한다는 거죠. 일시 사용할 것이 명백한 임대차, 펜션 민박도 공짜로 민박하진 않죠. 공짜로 민박하면 사용대차일 거고,
대가를 지불하면 임대차가 맞죠. 근데 일시 사용할 것이 명백하기니까 거기는 주임법 적용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처럼 물건으로 성립하거나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를 격려하여야 한다. 주택임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여 전세권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특수 용익물건이지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당사자끼리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만 주택임차인이 주택임차보호법 3조 1항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민법 규정에 의해서 등기를 마친다면은 채권계약이라는 기본적 성질에 변함은 없지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대항력 발생 요건, 당연히 유효한 임차권이 존재해야 되고 보증금 지급은 요소가 아닙니다. 임대차는 차임이 요소인데 주택이나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할 때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까지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한 겁니다. 소유자 아닌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근데 유권 대리인 생각하면 되죠.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포함된다. 주택에 관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담보 목적 신탁이라면 이 수탁자의 지위는 저당권자와 비슷합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그 목적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동의권 이런 건 없죠. 동의 안 해주고 임차인이 후순위로 들어갔을 때 그 순순히 저당권자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 신탁 등기는 일반적으로 대항력이 있다는데 이게 순순위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후순위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이 신탁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신탁계약서 신탁 원부에 보면은 담보 목적 신탁인 경우에 반드시 수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그냥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당연히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명의신탁자는 사실상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이와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거. 하여튼 명의신탁이 뭔지 신탁법이 뭔지는 각 해당 부분에 가서 볼 것이고 이번에 할 때는 저 뒤에 물권법 책 뒤에 신탁법이 붙어 있지만 이번에는 안 할 겁니다. 신탁법은 저 앞에 있는 거 보시고. 근데 최근에 이걸 2023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판례가 또 확인한 게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계약법 서론 부분에 해제와 관련돼서 보호받는 제3자가 되냐 안 되냐 그 부분하고도 연결됩니다. 웬만하면 내가 중복되는 부분을 다 중복되게 서술을 하려고 했지만 내도 사람이니까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해제와 관련돼서 제3자 보호와 관련된 쪽에도 이와 관련 것이 있습니다. 근데 82페이지를 보시면 82페이지
이 기타 제3자에 해당하는 자 동그라미 1번 쭉 보면은 나아가 근래의 판례는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 매수인이다. 인도받은 매수인이다. 미등기 매수인 이야기하죠. 등기를 넘겨받았으면 더 이상 매수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미등기 매수인이 인도를 받았으면은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매매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해제되더라도 보호받는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동그라미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부터 매수인이 주택을 전세에 놓을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 없는 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216페이지 동그라미 2번 그러나 대법원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그러니까 법 원리를 터득을 해가지고 이쪽 저쪽을 끌어쓸 수 있어야 됩니다. 딱 그 자리에서 외우는 거 뭐 다 외우면은 뭐 상관없겠죠. 근데 그거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법 원리를 가지고 갖다 쓰는 거죠. 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대부분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재호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자와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그 임대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제3자인 주식회사의 건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준 사안에서 그 임대인이 재호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것 외에는 임대차 계약 당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었는데도 임차인이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재호가 매수 신고인에 불과한 자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주택임차보호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 판례에 대해서 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낙찰인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인이 낙찰대금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하였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이 종료하기 전의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를 주민등록지라 한다라는 것. 주택의 인도, 임차 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 이전을 말한다. 인도라는 것은 결국에 점유 이전 말하는 거죠. 이때 점유는 사회통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 가능성,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단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점유 쪽에서 좀 더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임대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주택의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 인도도 일단 인정된다. 그 다음에 목적물로 관한 청구의 양도와 점유 개정의 경우에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긍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판례도 긍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신소유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주민등록은 신소유자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1 다음 날부터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하여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로 대항력 취득됨을 인정하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 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결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것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그 대항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라고 볼 것이라는 것. 주민등록,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상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등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가 30일 이상 생활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 뭐 형식적으로 판단하겠죠.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하고 체류지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소정의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출입국 관리소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의 임차권 존재는 공시된다. 판례도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친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택임차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 요건을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취득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구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5년 시행된 개정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제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한 외국인 등록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취득할 방법과 없던 점을 감안하면 제외국민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제외국민의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스스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의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했던 법을 개정해서 이제 처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고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많이 시험에서 나오기는 그럴 거고 시험에서 나오면 뭐 지문 보면서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고 실무상 이제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내 책은 실무상 참조할 것들도 가능하면은 안 빠뜨리고 써놨습니다. 법인도 동법의 보호 대상인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일단 법인이 아파트를 인도받고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 15년 개정법이 일정한 요건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그런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점유 보조자의 주민등록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할 수 있다. 왼쪽에 똑같은 내용인데 목차를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접 점유에 의해서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다. 이거부터 먼저 개념 정리돼야 되겠죠.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다. 단독주택이니까.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당연하죠.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적법한 대항력을 취득한 후 그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왜냐하면 다가구로 있을 때 호시를 자기들이 임의로 쪼개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참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설계도대로 시공하고 뭐 허가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보면은 뭐 그 예를 들어서 크게 설계도상으로는 호시를 크게 해놓고 뭐 출입문 2개 만들어 놓고, 이제 딱 허가 받고 등기 딱 떼고 나면은 임의로 중간에 칸막이 해가지고 벽을 1개 만들어 가지고 또 뭐 호시를 2개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하는 거죠. 그래도 다가구 주택일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분만 제대로 기재가 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이제 구분 등기를 해버렸을 때에 그 임대인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요건만 구비가 되면. 임차인은 등기부가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뭐 수시로 확인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다가구 주택인 단독주택의 지분만 가지고 대항력을 취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더라도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또한 전입신고 당시에 건물 소재지 지분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면 토지 분할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임차인이 적법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 대지가 분할됨으로써 지분이 변경되자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이건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변경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바로 그때 변경 처리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강갔을 때도 이럴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특이한 사정이 딱 생겨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세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다세주택의 동호수의 표시 없이 지분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대항력 없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서 그 임차주택을 등기부상의 동호수와 다르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대로 그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하고 주택에 입주하여 그 계약상의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하여 그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후 그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를 받은 경우 그 임차주택의 실제 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해진 주민등록은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 넘어져 3번 다세주택을 임차할 당시 정해진 동호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준공검사 후 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다른 동호수가 등재된 경우에 그 주택의 실제의 동표시와 불일치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대차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 실제 표시와 맞게 정리된 후라야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것.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적법한 것이므로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본 사람들은 국가를 상대로 뭐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고인의 실수로 잘못된 경우에는 정정돼야 대항력이 취득된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물의 호수를 잘못 알려주므로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임차보증금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중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때 임차인이 직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상계된다는 것.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D동 103호를 라동 103호로 표시한 경우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마찬가지로 A동을 가동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인정 안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건물 표제부에 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립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했다, 이러면 대항력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소지 대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그 2개 동도 청당 세대수가 한 동은 4세대씩, 다른 동은 6세대씩으로 크게 달라서 외관상 혼동의 여지도 없고, 실제 건물 외벽에 가동, 나동으로 표기되어 사회생활상 그렇게 호칭되어 온 경우 사회통념상 가동, 나동, A동, B동은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고, 더욱이 경매 기록에서 경매 목적물 표시가 A동과 가동이 병기되어 있었던 이상 이러이런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경매가 진행되면서 낙찰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도 위 임대차를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때는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된다라는 것. 예외적으로 이런 요건이 구비가 되면 인정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권당권자가 임차인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신의 측에 미치어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률관계를 신의 측과 같은 일반 논칙에 하여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러므로 권당권자가 권당권 설정에 앞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 대항력을 부정하는 권당권자의 주장이 신의 측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임차인을 선수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만큼 감액한 상태에서 담보가치를 취득하겠다는 전제에서 권당권을 설정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사후에 임차인의 손해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주민등록의 잘못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력 결렬을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권당권자의 권리행사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주장이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11번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 공법관계상 여러가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인이 전입신고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그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그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행정청에 의해서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 그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해서 동호수가 삭제되어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대항력 없다. 왼쪽에 있는 7번하고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 옮긴 경우. 근데 신청인이 56번이라고 지분을 제대로 기재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옮기면서 아이고 66번 이렇게 기재했다면 담당 공무원이 실수가 되는 거고, 11번 56번이라고 제대로 딱 신청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거 56번이 아니고 66번이다 고치서 제출하세요 하니까 신고인이 고쳐서 66을 했다면 그거는 신고인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은 5번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222페이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거기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다가 보니까 오타가, 끔찍한 오타가 있던데, 692페이지, 691페이지 보면은 연대 채무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여기에 그 목차 번호는 이게 다른 쪽에 이제 잠깐 공부하면서 정리해 놨던 걸 한쪽에 들고 오면서 이 번호 표기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그 자리에 가서 그 번호는 다시 정리해가지고 들고, 691페이지 어쨌든 연대채무 성질 보면은 그 독립한 복수 채권의 병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채무는 기본적으로 주정의 구별이 없이 각 독립된 거라는 거죠. 각각 독립된 것이니까 각각 분리 처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92페이지 위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입니다. 양도할 수 있다. 어떻게 692페이지 둘, 넷, 다섯, 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오타가 났는지. 그리고 물권법 쪽에 보시면, 물권법 쪽에 194페이지 보면은 194페이지 물권법 신탁법 194페이지 공유의 경우, 방갈로 4번 공유의 경우, 그 전합의체 판례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최근에서 요 판례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경우 해놓고 4줄, 그걸 그냥 그대로 3줄이죠. 3줄 93다 9392 그냥 그걸 삭제해 버리시고, 거기다가 206페이지 방갈로 로마자 2번, 그래서 206페이지를 봅니다. 206페이지 방갈로 로마자 2번 과반수 미만의 지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해놨는데, 두 번째 단락에 반면에, 그게 조금 전에 본 판례입니다. 반면에 과반수 미만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배타적 점유하는 다른 과반수 미만의 지분권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과거에는 다른 공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판례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과반수 미만의 자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또 다른 과반수 미만의 지분권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판례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반환 받는 그 사람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현재에는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 미만의 자를 말하는 거죠. 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신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